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참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예. 주말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예. 마무리는 좀 아주 나쁘진 않아서. 그나마 우리가 월요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월요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전날 네. 그쪽 서방 세계가 좀 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방 세계에서 마지막 뉴스가 네. 그래도 이제 확전을 좀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로 마감이 좀 되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네. 근데 지금 뭐 관계 부처들은 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뉴스룸보다 저는 네. 저는 뉴스룸을 제일 사랑하지만 뉴스룸 끝나고 있는 긴급 정세 진단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특별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거기에 네. 그 박세익 대표님, 네. 그 윤지호 대표님, 그리고 변정기 전무님은 또 미주은행, 네. 그 일본 관련한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고, 박근영 부장님 또 나오시고 저희 그 김프로님이 네. 또 진행을 하시는 긴급 정세 진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뉴스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데일리 힌트 때부터 좀 장시간에 걸쳐서 긴급 정세 진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시 15분부터 7시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5분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때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아무래도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후에 물론 다행히도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받은 뉴스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그래도 보복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을 다소 약간은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유가 급등과 또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제 우리는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요즘에 환율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달러 원 환율이 1384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달러를 1384원에 결제하고 그리고 원유도 뭐 80달러에 결제하고 하면은 원투 펀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과 관련된 이 정부 부처의 이 어떤 대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 상황이 급변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그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뭐 SK에너지, GS칼텍스, 에이스오일, 현대오일뱅크. 그래서 이제 석유, 가스 수급 상황의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도입에는 차질이 없고 운항 상황에도 이상이 없다고 이날 회의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석유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워낙 높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비상시에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유는 72%, 가스의 32%를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항로에서의 지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 수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유가 급등이 얼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3차 오일 쇼크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다는 전망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일 쇼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1, 2차 오일 쇼크를 또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혹시 그때 이야기 부모님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니, 부모님 얘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쌀집, 예. 그 쌀집에서 이제 계란도 같이 팔고 그러면서 이제 쌀집에서
원유도 같이 석유도 같이 팔았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등유 받으러 가는 줄 했는데 말통에다 등유를 받는데 줄을 뭐 한 몇백 미터 서 있고 그리고 그 쌀집 앞에는 뭐 등이 없음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석유 자체가 없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게 3차 오일 쇼크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다만 그렇지 않다는 그 분석을 한 DB금융투자 강현기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는 대부분의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시장의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을 푸는 와중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유가 급등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 3차 오일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5차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지현 SK증권 연구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유가가 상승하면 주요국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가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PF 사태가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 상태고 건설업계도 되게 부정적인데 사실 이게 그 하반기가 되면은 그래도 금리가 인하될 조짐 혹은 내지는 금리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 요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매우 늦춰지게 되면서 그쵸. 건설 건설업계가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건설 자재값도 상당히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재건축할 때는 뭐 이렇게 조합원 부담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건설업계는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태를 비단 쇼크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3차 오일 쇼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좀 2차하고 많이 차이가 생긴 게 네.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나도 우리나 오일 쇼크가 나는 거지 미국이 미국은 오일 안 쇼크가 나죠. 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낮추기로 했던 시나리오들이 지금 하나둘씩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쪽에서는 꼭 이게 그 중동의 정세가 매우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저 유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안 그래도 지금 강달러인데 네.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더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달러에 대한 거죠. 수요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은 걸로 보였던 엔화 가치가 지금 153.82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구두 개입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시하고 있다, 만전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약발은 잘 안 먹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근데 사실 엔달러 환율 움직이는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요. 네. 어느 시점 되면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잘 안 잡히고 있다는 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꼭 중동에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전에 위기 때보다는 좀 덜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야 이게 좀 경기하고 환율의 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뉴스 끝나고 있는 긴급 정세 진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예. 그리고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요. 그 밸류업 관련한 우려가 지금 증시에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총선을 끝나고서 야당에서 다수당 중에서도 꽤 많은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생기면서 뭐 시장에서는 대거 밸류업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밸류업 관련한 주식들이 떨어지는 게 과연
정책적인 이유일까? 네. 아니면은 이게 밸류 관련한 주식들이 좀 단기적으로 오른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반납하는 과정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한상의회 요청으로 그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한 40여 명의 상장회사 대표들이 참석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좀 좋았는데요. 여기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여당이 참패를 해서 정책 관련한 동력이 후퇴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거라고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답답한 게 아니 밸류업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여냐 야야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정당한 기업 가치를 정당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야당에서 아니 밸류업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다수당이 됐으니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 말은 한국 기업은 할인돼야 됩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그럴 기업 가치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아무리 다수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가는 방향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약간의 오버슈팅? 네.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는 그쵸.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의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이게 뭐 붐업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차질 없이 뭐 좀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여기에 또 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낯설게 들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이게 뭐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없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잘한다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그 기업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높은 상태에서 그 높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은 기업이 자기가 투자받은 돈에 대해서 ROE를 높이고 ROE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고 여기 그럼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네.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총선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나 시장 반응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게 네. 이게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에서 밸류업을 하는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어요. 네. 금융위원장이라든지 한국거래소 그렇죠.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 일인데 네. 이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네. 사이다 보니까 목소리에 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자들의 질문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메시지 자체에는 네. 특별히 이론을 할 여지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이게 여야가 어떻게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왜 이런 같은 날 이런 행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경련이었던 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수한 지배 구조가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지배 구조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지배 구조가 다양한 것이 다양한 거지. 네네. 이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 뭐 소유와 그 경영에 네. 합치돼 있는 그리고 이게 그 오너가 오너라는 표현도 안 맞긴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만 경영이 잘 된다. 라는 데가 있었고 네. 아니다. 저 사람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게 이른바 예전에 재벌 개혁 관련한 그렇죠. 얘기할 때 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요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밸류업을 한다라는 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밸류업의 인센티브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약간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유와 경영이 합치되어 있는 루이비통은 나쁜 거고 예.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애플은 좋은 거다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도 연결해서 네네. 그 허상의 무언가하고의 반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 그 정경련에서 네. 하는 얘기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업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얘기는 재무 건전성이 낮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버넌스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렇죠. 그냥 그들만이 그냥 아버지로부터 지분 물려받았다라는 이유로 재무 건전성이 안 좋고 기업 경영을 더럽게 못하는데도 네. 계속적으로 그 지배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 낮으면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는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이 얘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음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 교수님은 현재 좋은 지배 구조라고 제시되는 기준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소유 집중 분산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좋은 소유 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 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영을 하든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게 견제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런 그 좌담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돈을 가지고 네.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아니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다. 낮은 수익성과 성장.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못해서 디스카운트가 난다. 그건 디스카운트가 아니죠. 네. 그거는 재평가죠. 그러니까 자기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낮은 성장성으로 평가받은 거죠. 그건. 예, 그러니까 네. 수익성하고 성장성이 낮으니까 디스카운트가 그러니까 낮게 평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아닌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라는 게 밸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금의 자본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이번엔 약간 가벼운 건 아니군요. 업계에 지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간다. 쿠팡 멤버십 인상에 경쟁사들은 줄줄이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에서 이제 지난주에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이제 7,890원으로 거의 60% 가까이 인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들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쿠팡에서 그 탈퇴자 나오면 우리가 그들 데려갈 거야라고 하면서 줄줄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어떤 곳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모습을 본 저의 간단한 사견을 좀 보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그룹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인 G마켓이 있잖아요. 다음 달 한 달 동안 그 그룹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신규 가입 회원들의 연회비를 연회비입니다. 1년에 기존 3만 원에서 1년에 4,900원으로 거의 83% 내린다고 합니다. 많이 내리는 거죠. 많이 내리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적용되는 이 프로모션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근데 뭐 신세계 유니버스 가입한 사람 많이 없을 건데요. 많이 없긴 한데 예. 많이 없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후하게 쓰지. 그럼 나는 네. 그러니까 얼마 많지도 않을 건데. 얼마 많지도 않을 예.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뭐 딴 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도 다음 달 31일까지 유료 구독 회원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3개월 무료 프로모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건은 6개월 내에 멤버십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 주고 있고 11번가도요. SK텔레콤 연계 멤버십인 우주패스를 첫 달 가입비입니다. 첫 달 가입비. 첫 달 가입비가 원래 9,900원이었는데 이걸 1,000원으로 내린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유통 강자라고 불렀던 그런 업체들과 그리고 신흥 어떤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배달 앱 경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정말 뭐 이렇게 어떤 조건 없는 계속 할인과 인하 경쟁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만약에 쿠팡에서 이츠를 무료로 한다고 하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사용 안 할 테니 본인들도 그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고객이 뺏길 테니까 당연히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그 기존의 이제 유통 업체들의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을 보면은 기존 고객은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 제가 혜택들 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뭐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은 무엇을 했을 때 얼마를 채웠을 때 얼마의 혜택. 요 그 계산을 일일이 해보지 않으면 다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뭐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지금 첫 달 가입비 할인. 기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쿠팡에서 탈퇴한 사람들 한두 달만 잡아보겠다 라는 의도로 보이지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싫어합니다. 그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고 우는 애 떡 하나 준다.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요. 꼭 그 인터넷 가입 같은 경우도 꼭 끊으면 연락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고객을 잡는 게 신규 고객 뺏어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요. 근데 이게 네.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시 끌고 올라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인간관계 해서도 그렇고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꼭 뭐 달라 그래야 주고 네. 민원을 제기해야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다가 갈아타야 주고 네. 물론 이게 뭐 시장 경쟁에 있어서 이 기업들도 이제 최적의 판단을 하는 네. 경쟁이겠지만 네. 자기 고객과 뭔가 좀 브랜드의 로얄티를 좀 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한다 그러면은 네. 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준비한 거 있으면 좀 주면 안 되나? 그렇죠. 네.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커머스 업체들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돈을 잘 못 벌었잖아요. 예.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인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몇몇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그 쿠팡이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리하고 테무하고 오니까 경쟁을 언제 한번 세게 붙어야 되는데 네. 그때를 위해서 뭐 실탄을 쟁여놓기 위해서 이번에 멤버십 인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다방면으로 봐야 되겠지만 다방면으로 보는 건 다방면으로 보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에 좀 그 충성도 있는 고객들한테는 그러니까요. 좀 후하게 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모든 소비자들의 어떤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네. 참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 좀 말이 많았는데 참 특이하죠. 중국은 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금지하고 있는 있죠. 나라인데 이거를 이제 홍콩에서는 또 오히려 이거를 승인을 하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홍콩에서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과 보세라 자산운용이 각각 설명을 통해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여기 네. 어딘지까지 제가 조사를 해보진 중국 않았는데 최대? 네. 이런 부분들도 야 이게 참 특이하구나 그러면서 지금 홍콩의 어떤 금융 중심지로서의 주도권이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네. 아니면 도쿄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홍콩을 더 이상 금융중심지에서 빠지지 않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한 이후에 11개 ETF의 현재
8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더리움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되고 이더리움도 되는데 그러면 이 코인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주기영 대표하고 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근데 주기영 대표한테 그 도대체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 기관 투자자들이 사서 뭐 하냐 네.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일종의 하나의 자산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이 이제 뭐라서가 아니게 되는 경지.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니까 뭐 블록체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다른 금융시장들과의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 네. 정도 뭐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자산 혹은 달러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비트리지 거래할 때 써먹는 그런 용도. 네. 그러니까 뭔가 금융시장 안에 다른 상품들하고 연계되는 자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진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통화 체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여기서 그렇게 금융회사들이 점점 이 금융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뭐 어디다 쓰니까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특별히 걔가 거기다 써야 된다는 거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쓰다 보면은 또 쓰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홍콩 ETF가 생긴 부분도 가상자산 업계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게 뉴스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네.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 쪽의 현물 ETF가 주는 국제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조금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는 이제부터 통화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하지 말고 예, 예. 그냥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자산 가운데 하나는 맞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금 같은 것도 네. 잘 안 사잖아요. 그리고 금도 사는 사람은 사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사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사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별로 금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수요에 붙으면서 이렇게 폭등해 버리는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냥 평소에는 뭐 별로 관심들 없다가 그냥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가격이 좀 오른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다양한 논리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러니까 살걸님이 디지털 튤립 아니냐. 뭐 그러니까 튤립일 수 일 있죠. 수도 있죠. 튤립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튤립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쓰고 있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의 이 2차 전지 수출이 작년에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거는 뭐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해외 공장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신 내용이죠? 모르는 부분 없죠?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네. 네, 뭐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가 좀 안 되는 건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예, 되는 거죠. 작년에 한국 2차 전지 수출이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이런 배터리 3사의 해외 시설 이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오늘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고서인데 2차 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내놓은 걸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요.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92.4%로 집계돼서 국내 생산 비중은 10%도 안 됐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각각의 업체별로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해외 생산 비중은 91.3%. 와. 그런데 건설 중인 것 그리고 계획 발표된 것이 만약에 완공되는 것까지 합치면 95%까지 높아지는 거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89%지만 이게 완공되면은 91%.
까지 높아지는 거고요. SK온도 지금은 95%지만 95.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보면은 지금 옆에 있는 중국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국 기업은 CATL 해외 공장 뭐 기껏해야 16%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뭐 BYD는 나중에 하면은 뭐 한 1.9%? 나머지는 다 자국 생산 비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기업 수익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찍히긴 하는데 수출 실적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찍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업별로 보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와 중국에서 각각 47.5%와 38.4%를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헝가리가 77.2%, SK온은 중국에서 77.1%에서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이 1.5% 감소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2차 전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감소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 요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2차 전지 수출국의 5대 수출국 바로 폴란드, 헝가리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초기지죠. 유럽의 그렇죠. 전초기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은 수출 국가들은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기업의 이익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은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약간 그냥 나쁠 거 하나도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에 따른 우리의 어떤 사업 전략인 거잖아요. 예. 배터리도 미국에 세워야 되고 뭐 반도체도 미국에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세워서 만들게 되는 일자리는 없나?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그런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겨야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와 이게 계속 해외에만 생기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뭐 이조 기자도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 거의 못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보다 중국 기업이 먼저 가서 이제 알박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픈 일인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나가 있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나가면은 뭐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데들도 좀 같이 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먼저 자리 잡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자동차 기업들 보면은 현대기아차 보통 나갈 때 네. 그 협력업체들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 근처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수출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 품목들이잖아요. 배터리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글로벌화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들리는 얘기에 그 노스볼트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 2차 전지를 유럽에서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노스볼트 쪽에서 얼마 전에 그 LNF도 그 납품한다는 데가 노스볼트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보도는 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노스볼트가 그 정도 규모의 그 양극재 처리하려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그 생산량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담인데 공시 잘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매출액 대비 몇 %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주문을 안 넣고 이렇게 쪼개서 주문을 넣으면은 공시를 안 하는데 나중에 실적으로 잡힐 때는 잡히잖아요. 네네. 그럼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거 좀 좋은 계약 있다 그래가지고 좀 발표하고 싶은데 홍보도 할 수 있고. 네. 네. 근데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고 공시 기준 안 맞추려고 이걸 쪼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장비 회사라든지 소재 회사들 좀 잘 뜯어 보시면은 네. 그 노스볼트 발로 또 신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객처에서 굳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심리들이 좀 있는 거예요? 사업 전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 유통망 별로 들키고 싶어 하잖아요. 공급망. 네. 나 어디서 썼다 이런 거 안 들키고 싶어 하고 이게 보통 그거 들키면은 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공공연한 얘기긴 한데 네. 경쟁사에서 야, 이렇게 뭐 주문했냐? 네네. 이걸 많이 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ASML 같은 회사들도 네. TSMC가 좁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번에 저기 저 인텔 들어간 거 뭐 어떻게 했어? 네. 물론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그 압박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려고 한다는데 그래도 공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이게 요즘에 무료로 사진 찍어준다 그래놓고서 네. 찍는 것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고가의 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그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찍는 것만 무료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어요. 사진 공짜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 찍었어요. 사진사가 네. 가족 사진 무료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찍는 것만 찍었어요. 그것까지. 아니 받아야죠. 그건 돈 내고. 아니면 이제 한두 장은 그냥 주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가족 사진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또 돈을 많이 내라. 아이고. 아니면 뭐 앨범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한국소비자원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진 촬영 처리 관련 상담 건수가 총 2,304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한국소비자원 쪽에서 발표를 했던 이유는 월별 추이를 봤을 때 매년 5월에 접수가 가장 늘었다고 해요. 이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네. 가정의 달 부모님 모시고 사진 공짜로 찍어준다 그래서 갔는데 사진만 찍는 것만 공짜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내라 그러면은 뭐 아들 입장에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없어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촬영만 무료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 주요 상담 내용을 보니까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이 네. 전체의 49.7%를 차지했고요. 계약 불이행이 21.4%, 청약 철회가 7.4% 순이었답니다. 근데 전 갑자기 이거 보다가 그 순간적으로 좀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런 경험은 아니었는데 저희 애 낳았을 때, 네. 애 낳았을 때 그때 많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뭐 심지어 뭐 초음파 사진까지 막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뭐야 이거 앨범 만들 때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내가 언제 내 애를 찍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애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돈을 받는 아내를 아니 뭐 네가 찍어달라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좀 되게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그분들의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이고 그럼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건 당연하게 그럼요. 맞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사실 일종의 좀 말장난이잖아요. 네. 공짜로 찍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찍어. 공짜인 줄 알았지.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5월 가정의 달에 좀 낭패 보지 않으셨으면 싶어서 관련 뉴스 준비했습니다. 와, 벌써 5월이 다가왔군요. 예. 자, 저도 간략한 단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저는 작년에 물가 상승의 숫자가 높을 때 느끼는 물가보다도 요즘 물가 상승률 숫자는 좀 가라앉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요즘에 훨씬 높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치킨하고 버거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굽네 치킨에서 이번에 9개 치킨 제품을 1,900원씩 인상했어요. 근데 다른 곳들보다 굽네 치킨은 약간 인상을 적게 했었기 때문에 2만 원 안 넘는 가격이었었거든요. 여전히 2만 원 안 넘긴 하지만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파이스도 이번에 뭐 평균적으로 가격을 한 100원에서 800원 가량 올렸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정말 먹거리 원재재 가격이 좀 줄줄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사과 가격이 굉장히 뜨거운 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코코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저 지금 계속 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커피 가격인데 커피 원두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파파이스 이제 얘기 드릴 건데 파파이스가 이번에 그 차등 가격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차등 가격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사는 가격과 예. 배달 가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10,000원짜리다. 그럼 배달 시킬 때는 1,500원에 여러분이 결제를 하게 되시는 건데 사실 이게 버거킹도 얼마 전에 차등 가격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버거킹은 선언적으로 한 건 아니었었고 그냥 알게 모르게 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 버거킹에서는 분명히 매장에서 살 때는 뭐 9,000 얼마짜리인데 배달시키니까 이게 11,400원이더라 해서 1,500원 가량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파파이스도 차등 가격, 버거킹도 차등 가격, 그냥 이 차등 가격이 아예 트렌드가 되어가나 싶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고. 배달비를 음식집에서 좀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배달 가격을 네. 엎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렇게 매장에서 먹으면은 임대료가 네. 나가니까 뭐 그거를 배달시켜 먹는 게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또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임대료는 고정비고 배달은 변동비라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총선 이후에 겹치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업자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는데 네. 저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특별히 이제 선거가 이게 선거의 뭐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혹시라도 선거 전에 움직이면 유불리하다 소리 들을까봐 그러네요. 그걸 조금 그러네요. 미뤘다가 총선 이후로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을 좀 미루는 측면은 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그러네요.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마지막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갤럭시 S24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반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20.8%로 1위고요. 네. 애플은 17.3%로 2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3.5%포인트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8%포인트로 삼성전자가 더 많았는데 점유율 격차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대가 됐고요. 네. 지난해 4분기에는 애플이 24.7%, 삼성전자가 16.3%로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보통 1분기에 새로운 폰 내놓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애플 출하량이 9.6%가 줄어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소폭으로 0.7% 줄어서 감소폭이 좀 줄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트랜션이라고 이게 테크노, 인피닉스 같은 우리는 잘 모르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삼성전자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혹시 저가 핸드폰 같은 겁니까? 저가 스마트폰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에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삼성전자의 1위를 뺏겼는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 네. 이 중저가 라인업에서 사실 고가 라인업에서 애플을 바로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애플은 중국에서 밀려갖고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S24 효과로 잘 되긴 했지만 이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같이 신흥국 시장을 중국 업체들에게 꽤나 네.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국제 긴급 정세 시간, 이 시간에는 박세익 대표님, 윤지호 대표님, 변정규 전무님, 박군영 부장님 그리고 김프로님이 진행을 맡는 긴급 정세 진단이 뉴스룸 마치고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5시 15분부터 이어지니까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